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에게 행하고 있는 폭력이다. 반갑습니다. 김영희TV입니다. 자, 이재명 정부 100일차에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렇게 실정이 빠르게 드러나기는 참 힘든데 100일 만에 이재명 정권의 실정이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참 이런 정부 힘들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 경고가 200일도 안 된 시점에 마구마구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가장 답답한 부분은 의식주입니다. 집값도 폭등하고요. 물가도 폭등하고요. 대한민국 앞으로 베네수엘라 진짜 되는구나 라는 걱정이 앞섰는데요. 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집값이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미친 집값이다 라는 말이 와닿았었죠. 집 없는 이들에게는 전셋값도 치솟고 그마저도 임대차 3법 타세요. 쫓겨나거나 또 월세로 전환되거나 전 월세 대란에 내몰려 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 독한 맛으로 돌아온 이재명 집값 올리기. 국민들 죽어 나갈 판입니다. 자, 김수현 문재인 때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이었죠.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본인의 책에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자가 소유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 계층별 투표 성향을 분석한 책에서 잘 드러난다. 중대형 아파트가 밀집한 고소득층 한나라당에 주로 투표했다. 그 반대의 경우 민주당이나 야당이다. 계층 투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전자는 그러니까 고소득층이죠. 투표율이 매우 높은 반면에 후자 그러니까 민주당과 야당의 지지자들은 잘 투표장에 나서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재개발되어 아파트로 바뀌면 투표 성향이 확 달라진다. 야당의 깃발이었던 곳들이 여당의 깃발이 되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 결국 부동산 정책은 경제 정책이기도 하지만 사회 정책이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뭐냐면요. 집을 가지면 보수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지 새끼들을 만들어야지 진보가 된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집값을 상승시켜서 정권을 유지하는 게 더 이득이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서울 전역, 경기 12곳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15억 초과, 25억 이하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요 4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 한 달간 강남 3구,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죠. 400건이 넘는 최고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그동안에 거래가 잘 되지 않고 있던 외곽 지역까지도 최고가 거래가 잇따랐다라는데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남권은요 이미 규제 지역이었습니다. 추가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돈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급이 희소하고요. 선호도가 또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죠. 강남의 외곽 지역 최고가 행진도 이어졌다라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게 규제의 역설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서초의 외곽지역 우면동이라든지 송파의 외곽지역이 사실 교통 여건이 상대적으로 낙후됐음에도 불구하고 강남 3구라는 이유로 규제가 묶여 있었는데 그래서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는데 1015 대책으로 인해서 서울 전체가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강남에 가깝기 때문에 거래량도 늘었고 가격도 상승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요 어디를 향해 가는지 선명해졌죠.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더니 정작 잡은 건 서울 전역 수도권 실소유자의 숨통을 잡았고요. 은행 창구를 막았습니다. 자, 1015 부동산 대책 서울 전역뿐만 아니라 경기 12곳까지 규제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다. 토지거래 허가제 구역으로 완벽히 묶어버렸습니다. 투기를 잡겠다라는 명분으로 묶었는데요. 사실상 헌법에도 위반되죠. 사고 파는 것도 국가의 허락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게 어이가 없습니다. 일단은요. 현장 중개업계의 반응은 냉정합니다.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라는 규제 아니냐라고 대묻고 있는데요. 결국은 돈 많은 사람만 남고 서민과 청년은요.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겁니다. 이 와중에요. 하나은행이 연말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접수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11월 25일부터요 12월 31일까지 올해 실행분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아예 못 받습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핑계로 사실상 연말대출 셧다운을 선언한 건데요. 집값은 못 잡았는데 실수요자, 그리고 세입자, 청년, 신혼부부들 자금줄 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부동산 대책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문재인 시즌2 플러스 금융 셧다운까지 이재명 그냥 찢어 발기고 있는 겁니다. 자, 1015 대책과 하나은행 대출 중단이 어떻게 실수요자 그리고 세입자의 숨통을 끊었는지, 왜 이 정책이요 집값 안정이 아니라 전세 대란, 월세 폭등, 양극화를 부르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이 정권하는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악영향이 쌓일지 짚어보겠습니다. 보수의 관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되돌려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보수의 방향으로 정책을 되돌려 놓기 전에 이재명 정부를 끝내야 하는 게 우선이 되겠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항상 말씀드리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들어가지고 부동산 경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우파 채널에 대한 압박이 좀 있습니다. 표현 제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요. 알고리즘도 이 우파 유튜브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꼭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의 댓글 참여도 꼭 필요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을 뚫는 거의 유일한 무기다라는 거죠.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꼭, 댓글 한 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으로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 전역 12곳까지 규제를 하면서 돈구멍도 막겠다. 이 중에 목조르기죠. 이거 현금 부자들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청년 세대들, 그리고 신혼부부들,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또는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다 막아버린 겁니다. 자, 1015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서울 전역, 경기 12곳,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가지고 3중 규제를 씌우고 이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40%로 낮추고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를 2억에서 4억 수준으로 제한한다. 이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도입한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여기에 더해가지고 분양권 전매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요. 실거주 의무까지 확대했습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투기 억제, 집값 안정이다 라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다르죠. 자, 전문가들은요, 이러한 방식의 3중 규제가요 장기화된다 라고 하면 매수와 매도 모두 얼어붙게 된다. 이른바 거래 절벽이 현실화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누가 서민의 주거 난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자, 실제로요, 현장 중개업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대출 문턱이 높아지니까 집을 사고 싶어도 자금에 대한 조달도 안 되고 압박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자기 자본이 넉넉한 사람들만 시장에 남게 된다라는 거죠. 내 집 마련이 시급한 실수요자들 멀리 더 멀리 떠나가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죠. 지금 명포띠, 개딸, 개 아재들이요, 문재인 정권 시절에 미친듯이 오르는 집값 때문에 서울을 포기하고 경기도로 밀려났죠. 이제는요, 그 경기도를 벗어나서 더 밀려나가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하나은행의 대출 셧다운까지 겹쳤습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올해까지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규 접수 전면 중단. 가계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한 구조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집을 사든 전세를 구하든 연말에 은행 문 닫겠다라는 선언을 한 겁니다. 결국 이 조합은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죠. 정책적으로 사지도 팔지도 말라, 금융적으로 빌리지도 말아라 라는 겁니다. 시장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곧 부동산 계엄령, 여기에 플러스 신용 봉쇄까지 이어진 겁니다. 자, 실제로 실수요자에 대한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까지 무너뜨린 1015 대책에 대해서 하소연이 쏟아졌는데요. 서울에서 일하는 한 부부 예로 들었습니다. 이 부부가 몇 년째 전세로 살고 있으면서 맞벌이로 꾸준하게 저축을 했습니다. 아이의 학교와 직장의 접근성을 고려해가지고 지금 살던 집 언젠가는 매수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로 집주인하고 이야기를 잘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요. 집주인이 이제 집을 팔 생각이 있는데 우선권 주겠다. 뭐 매수하는 게 어떻냐. 어차피 전세금 꽂혀 있으니까. 그래서 기존 전세금에 플러스 그동안에 모았던 돈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생각해가지고 집을 사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은행에 상담 창구로 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금 계획까지 세우기 시작했고 끝냈는데 갑자기 그 타이밍에 101호 대책 발표 떨어졌습니다. 그 발표 이후에 은행에 다시 찾아가서 확인을 하니까 같은 단지 평형의 시세가 불과 2주 만에 2,500만 원 가량 뛰어 올랐다라고 합니다. 2,500만 원 쉽게 구할 수 있는 돈 아니죠. 규제 발표로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붙으면서요. 호가가 일제히 상향 조정됐습니다. 집주인도 욕심이 생기겠죠. 원래 이야기했던 금액 훨씬 뛰어넘는 지금의 시세와 동일하게 맞춰달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태도가 바뀌고 나니까 이 부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연끌을 해도 간신히 도달하던 그 가격에서 순식간에 3천만 원 가까이 멀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출 한도까지 줄었습니다. 매매가는 올라가 버렸고요. 매매가는 올라가고 대출 한도는 줄어들었으니까 그 갭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라는 거죠. 추가로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퇴직금을 당겨 쓰지 않는 한 계약을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전세를 한 번 더 연장하려고 하니까 전세가 또한 꿈틀댔다. 그리고 매수를 하자니 대출 한도가 자기 자본에 맞지 않는다. 말 그대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산산이 부서져 버린 겁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통해 가지고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라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현실은 정반대가 됐다라는 거죠.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 그리고 이미 강남, 송파, 서초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은 규제 직전까지 오른 집값에 대해서 이득을 다 누렸죠. 그리고 규제 이후에는요 그냥 버티면 땡인 겁니다. 그런 반면 처음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들은요 대출이 줄었죠. 집값은 이미 올랐죠. 규제에 덮쳤죠. 완벽하게 고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요 투기에 대한 차단이 아니라 실수요 차단인 겁니다. 보유세 강화 등 구조적 처방 없이 대출 규제만 강화한다라고 하면 불로소득은 그대로 둔다라는 거고 왜 집값이 오르니까 내 집 마련 사다리만 걷어차는 꼴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전세 대란 거기에 따라붙는 월세 폭등입니다. 자, 세입자들에게 돌아갈 잔혹한 청구서가 이제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각종 통계를 보면요. 하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의 물량은 작년 대비 크게 감소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요. 1년 새 두 자릿수 비율로 감소했죠. 월세 물량은 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요. 수십 주째 연속 상승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세가 반전세로 가고 월세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전월세 동반 상승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1호 대책의 핵심인 토지거래 허가제 여기다가 실거주 의무까지 더해져 가지고 지금 골 때리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제 여기에 강화된 실거주 의무까지 결합되면요. 투자,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건 사실상 거의 막히다시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자연스레 민간 임대 물량 줄어들 수밖에 없죠. 시장에서요 전세, 월세로 돌 수 있는 집의 뿔이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 지역에서는요 상황이 더 심각하다라는 거죠. 기존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하니까 전세나 월세 수요는 폭발하는데 새로 임대용으로 나오는 공급은 규제에 막혀가지고 거의 없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결국 남아있는 소수의 전월세 매물에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뛴다라는 거죠. 이렇게 시장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들은 선택지가 급격하게 줄고 원하지 않는 동네로 밀려가거나 계약 만료 때마다 집을 옮겨 다녀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통근 시간이 늘어나고요. 아이 학교를 옮겨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에 시달리면서 매년 이사 걱정을 해야 되는 상시적인 거주 불안 그리고 삶의 질 하락까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은행 대출, 전세 대출 중단까지 겹친다라고 하면 이제는 서민의 삶은 어떻게 될까 걱정이 앞섰는데요. 신규 아파트 입주는 줄고 전세 물량도 줄고 그런데 전세값은 치솟고 정부는 규제를 늘리고 은행 대출까지 막겠다. 이건 뭐라는 말입니까? 이거는 전세
인가대란 청구서를요 세입자들에게 통째로 넘기는 구조입니다. 임차인 보호를 내세웠던 임대차 3법도 결과적으로 전세 매물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했죠. 전세값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실패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길을 다시 걷고 있는 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다라는 거죠. 집을 소유하면 우파가 된다라는 것이 이 좌파들 입장에서 정권 유지를 위해서 가장 강력한 두려움이 아닐까. 시장을 거스르면요 결국 더 비싸게 되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요 문재인 정부 시즌2입니다. 사지도 팔지도 말라. 거기에 규제를 더하고 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문재인 정부의 이 정책을 떠올려 보면요 이렇습니다.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면서 매수와 매도 심리가 얼어붙어 가지고 거래량 급감했죠. 그 여파로 전세와 월세가 잇따라 급등했습니다. 임차인들은 큰 고통을 겪었죠. 자, 이렇게 거래는 막힌 채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신규 공급은 줄고요. 시중에는 유동성만 더 쌓이면서 몇 년이 지나자 결국 매매 가격이 다시 치솟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문재인 정부 내내 반복되면서 집값은 2배로 뛰었죠. 지금 이재명 정부는요 똑같은 길을 더욱더 거칠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행보를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요. 서울과 수도권 전역을 3중 규제로 꽁꽁 묶고 사고 파는 행위 자체를 옥죄고 금융권에는 가계 대출 총량 관리다라는 명분으로 연말까지 대출 창구를 닫으라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임대차 시장에는요 각종 규제 떨어지고요 제도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세금 늘고요 의무만 늘면서 전 월세를 공급하던 임대인들이 하나둘씩 시장에서 빠져나가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투기를 잡겠다라는 구호와 달리 실제로는 거래, 대출, 임대 세 개의 축을 동시에 조여가지고요 시장 전체를 위축시키는 구조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절벽, 가격 조정 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요 공급, 세제, 규제 구조 똑같습니다. 보유세와 지대 구조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혁을 손대지 않은 채 그리고 정비사업 신축 공급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로드맵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 세제 정책마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 강도만 오르내리는 식으로 일관성을 잃고 있다라는 점도 사실상 심각한 문제죠. 정권이 바뀌더라도 전 정권에 대해서 정책이 좋았다라면 그대로 이어가는 게 맞죠.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전 정권이 했던 거 좋은 것도 모두 다 뒤집어가지고 새로 다다시 하겠다라니까 국민들은요 혼란과 불편만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곧 입주 절벽의 전세 대란의 월세 폭등의 공급 부족 이게 한꺼번에 터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때 다시 뭐 집값 잡겠다라면서 더 강한 규제를 들이댄다라고 하면 시장은 더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하나죠. 시장을 이기려 들면요 결국 비싼 가격으로 시장에 되치기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은 이재명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면요. 101호 부동산 대책은요.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 12곳 지역까지 3중 규제로 완벽히 묶으면서 수요를 억제했습니다. 실수요자, 청년, 신혼부부, 내 집 마련 사다리 완벽히 걷어챘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대출 셧다운 이거는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막히면서 전세난 거래 절벽, 세입자 불안까지 한꺼번에 키우고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거래 급감하고 전세 급등하고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잊은 채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규제만 강화하고 있는 거는요. 결국은 문재인 시즌2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이요. 이재명 정부에게 지적해야 될 방향은 분명합니다. 실수요자에 대해서, 청년에 대해서, 신혼부부에 대해서 진짜 필요한 건 이재명 정부의 집값 쇼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정책과 공급 금융 로드맵이다 라고 말이죠. 토지, 지대에 대한 합리적인 보유세 개편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총량 규제로 대출에 대해서 그냥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위험 대출만 걷어내는 정교한 금융 규율이 필요하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저신용자에게 저금리를 주고 고신용자에게 고금리를 줘라 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금융 정책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위험 대출만 걸러내고 진짜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에게는 제대로
제대로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을 천천히 그렇게 확실하게 안정화시키는 길이 된다라는 거죠. 집값 잡겠다라면서 시장을 깨부수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를 걸어 잠그고요. 세입자들을 월세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정책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에게 행하고 있는 폭력이다. 이거는요, 이재명의 무능한 경제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좌파들이 말하는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은 뭐겠습니까? 질을 낮춰서 다 같이 못 살게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우파들이 말하는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은 뭐냐? 더 좋은 세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는요, 다 같이 멋지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좌파들의 포퓰리즘에 중독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폭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72일째 외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대한민국 살리는 길이다 라고 말이죠. 김용민TV였습니다.